성장 그림책 심리 코칭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은미고요. 마음성장학교 대표입니다. 마음성장학교를 통해서 세상에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마음성장, 의식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코칭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림책 심리 코칭, 또 마음성장 코칭,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네 번의 여정을 통해서 엄마의 자존감, 그리고 엄마의 내면 아이, 또 엄마의 말과 감정 표현을 배웠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엄마의 신념이에요. 자, 이 자존감과 내면 아이, 그리고 말과 감정 표현, 지금까지 다룬 이 세 가지의 주제는 사실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오늘 이 신념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되면은 아마 자존감을 세우고, 또 내면 아이를, 자신의 내면 아이, 그리고 배우자나 또 주변 사람들의 그 내면 아이, 또 말과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표현해야 자신의 삶에 이로운지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리는 내용은 제가 지난 13년 정도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마음을 연구하고, 또 마음에 관련된 책을 쓰고, 또 수업을 끊임없이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성장시키고 또 도와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가장 쉽게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한 것들이 이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은 그러한 이론이나 어떤 학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역시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실제 삶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변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주 쉽고 단순한 방법을 믿고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보는 사람들이고요. 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들과 자격증들을 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자격증이 쌓여가고,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읽어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이 내 삶을 개선하지 못했고,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했고, 내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면 이제 그 방법이 아닌 정말 본래부터 알고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가만히 좀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좀 편한 것 같아. 사람들을 때로는 안 만나고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 라고 막연하게 자기 스스로 느꼈던 어떤 삶의 편안했던 지점들, 그 지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최근에 신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죠. 사실 이 자존감, 내면의 말과 감정, 모든 것이 신념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신념과 관련된 이론도 많고, 그리고 저도 책에 심리학자 이야기도 쓰고 다 했지만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요. 내가 내 신념을 들여다보는데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들을 소개할 거예요. 그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라는 책을 이 여정이 끝난 다음에, 이 네 번의 여정이 끝난 다음에 꼭 사서 사서 읽지 않으셔도 되긴 한데, 이게 이제 워크북을 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함께 사용을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좋은 변화가 시작되실 거예요.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원장 선생님들이나 무슨 학원, 미술학원, 또는 그 다양한 독서 논술학원, 또 상담 선생님들이 저를 가끔 만나러 와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저자특강 같은 데서 만나신 분들이죠. 물론 우리 마음성장학교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근데
저자특강에서 만난 분들 중에 막 너무 반갑다고 막 이러세요. 이 책을 읽었다고. 그런데 어머니들과 이 책을 나누고 있다고 이러세요. 학원 원장님이신데 너무 반갑네요. 정말 그렇게 하시라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 이 책을 어머니들도 같이 읽으시겠네요. 그러면 안 돼요. 엄마들은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했더니 본인이 읽고 본인이 그거를 교육 자료로 공유하는 데에만 본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리더는요, 학습자들에게 내가 공부했던 책들, 내가 읽고 있는 어떤 텍스트 이런 것들을 공유할 때 훨씬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그들에게서도 일어나고 그 집단 공동체 자체가 성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학습자를 밥을 떠먹여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성장의 공동체, 그리고 리더는 그 마당을 펼쳐주는 사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시면서 교육을 하셔야지,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싹 보고 그거를 내 것이냐 가르쳐주는 자로 서는 리더는 이제 그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똑똑한 학습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의 리더가 필요할 뿐이지, 뭔가를 막 떠먹여주고 가르쳐주는 리더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떠먹여주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다 비슷하잖아요,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책을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과 또는 내가 만나는 어떤 학습자들과 나누게 되실 때 따뜻한 공간 안에서 함께 읽고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20대 이상,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상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또 20대 청년들, 그리고 30, 40대, 50대 어머니들까지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책 심리 코칭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대부분의 그림책 심리 또는 뭐 독서 치료, 치유 이런 곳에서는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이라고 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어떤 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매체들을 치료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런데 마음성장학교의 그림책 심리 코칭에서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 내 안에 어떤 그림자들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통찰한 것들, 알아차린 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지금의 삶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코칭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 한 권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랬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까지를 직접 경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마주봄과 바라봄을 제가 첫째 시간부터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좀 실천을 해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시선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네.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 사람들, 또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바뀌시면 참 좋겠죠. 우리는 대충 보고 거의 제대로 보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거든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면요, 무언가 내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들, 그리고 어떤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사물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또 따뜻한 주의를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그 삶은 굉장히 다른 삶으로 가게 돼요.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람들과 뭔가 사랑을 나누고 또 좋은 삶을 만들어가고 싶다 그러실 때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좀 주의를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깊이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실은 눈을 참 많이 활용하게 되면 입이 닫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대충 보기 때문에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 무언가가 연결이 되면, 우리가 연결됐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러면 그래 하고 이제 마음이 탁 놓이면서 말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는데,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당최 내 말이 이렇게 계속 튕겨져 나와. 그러면 계속 말하게 되지 않아요? 계속? 그래서 엄마들이 잔소리를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튕겨져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튕겨져 나오는 잔소리를 할 게 아니라 주의를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말들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은 결국 힘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우리가 줄 수 있다면 아마도 엄마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아이가 저만큼 멀어져서 이제 자기의 걸음으로 성큼성큼 뛰어갈 때도 엄마가 멀리서 계속해서 바라봐주고 있다라는 그 느낌, 그리고 그 안정감, 그것이 결국 그 한 존재를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마주보는 경험, 또 바라보는 경험들을 때때로 계속 창조하시면서 내가 알거나 또는 모르는 존재들에게도 이것은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길에 가는 불쌍하고 가여워 보이는 한 생명들, 그건 이제 내 눈에 불쌍하고 가여워 보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내가 그렇게 보인다면 어쩌면 그 안에 나의 어떤 불쌍하고 가여운 모습이 묻어 있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건 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 안에 가여움과 불쌍함이 묻어 있어서 내가 또 보이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들에게 우리가 이런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꼭 한번 계속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더 존재 경청을 하시길 바래요. 조금 전에 마주본과 바라보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든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 존재 경청은 내 앞에 다가온 특별한 사람들, 내 앞에 정말 마음을 내어놓고 마음과 영혼을 연결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존재 경청을 합니다. 존재 경청은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면은 귀로 잘 듣는다. 그래 끄떡끄떡 그렇구나 막 이런 대화 얘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포함하고요. 우리는 눈으로 경청할 수 있어요. 따뜻한 눈으로 누군가 바라봐 줄 때 저 사람 나 지금 존중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받아주려고 하고 있네. 환대받는 느낌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눈으로 경청할 수 있어요. 또 입술로 경청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랬구나. 이렇게 입술로 경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 몸으로 경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주봐주는 그 어떤 한 사람, 나와 이렇게 가슴과 가슴이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함, 안정감, 편안함, 고마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느끼게 돼요. 한마디로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존재 경청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은 모두 다 그와 같은 모습을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엄마의 말과 감정 표현이 지난 시간에 일치형의 대화, 내면의 어떤 감정과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치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의 대화가 일치형의 대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치형의 대화, 내면의 감정과 밖으로 표출된 말이 일치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움을 느끼죠. 특별히 영업,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야. 어떻게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면에 있는 마음이 밖으로 꺼내도 아무 탈이 없는 깨끗하고 좋은 마음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슬프고 안타깝고 괴로운 감정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그것도 잘 성숙하게 표현해야 하는 감정이기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정돈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자기 존재 경청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인간이 겪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어려움 중에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몸이 아파서 생기는 질병과 관련된 어려움, 이 세 가지 어려움에 거의 다 분류가 된대요. 그 밖에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친다든지 뭐 가정이 파탄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어떤 것들이 이 세 가지, 건강, 돈, 그리고 또 뭐였죠? 관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내 건강이 망가져요. 그리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면 관계가 망가져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과의 관계를 잘 못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내가 세상과 관계를 잘하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나의 건강이 안 좋거나 내가 정신적 또는 심리적 건강이 안 좋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관계를 정말 집중적으로 이제 좋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째 시간에 했던 자존감, 그죠? 그리고 내면아이,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내면아이, 그리고 세 번째 했던 말과 감정 표현은 이제 세상과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제가 유튜브 마음성장학교에 이 교육 자료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소리를 옆에 이렇게 지금 켜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로드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보실 수 있게 편집이 거의 없이 그냥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를 막 쫓아다니시기보다는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가 편안한가, 내가 지금 편안한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내가 편안한가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걸 먼저 하시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음이 편안하게, 몸이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나를 돌보는 기술을 연마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그게 확대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미치겠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남편과 대화가 안 돼, 그거는 내가 나와 대화가 잘 되는지를 먼저 들여다보시면 돼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과 굳이 대화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잠깐 멈추고, 그럼 나와 대화를 나눠보자.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좀 따뜻한 대화가 필요해. 아, 그렇구나. 그런데 따뜻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어머니들을 만나보면 늘 싸우고 있어요. 가족들하고. 본인 따뜻한 대화가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그 말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내 머릿속에 이 사고의 패턴이 따뜻한 대화를 원하긴 하는데 따뜻한 대화의 경험, 그 프로세스 자체가 없어요.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따뜻한 대화인지 모르니까 늘 살아왔던 방식대로, 늘 해왔던 대화의 패턴대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계속 악순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발견했다면, 아, 나는 따뜻한 대화를 배워야겠어. 배우면 됩니다. 계속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서 내가 그래를 50살까지, 60살까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엄마를 떠나서 산 지가, 만약에 50살이면 엄마를 떠나서 산 지가 30년은 되잖아요. 30년 동안 자기가 자기를 키운 시간이 30년인데 계속 그 어린 시절에 엄마가 안 가르쳐줘서 그래라고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 비극이에요. 비극을 스스로 막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엄마는 그렇게 살았죠. 근데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있고, 저도 엄마가 안 가르쳐줬어, 이거 해봤어요. 그게 제 얘기이기도 해요. 이게 마음 공부를 처음 할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우리가 과거의 일을 돌아보다 보면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뭐 하나 엄마 때문이 아닌 게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엄마 때문이잖아를 걔네들도 똑같이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 삶과 내 자녀의 삶을 지금 당장 개선하겠다라고 한다면 엄마 때문이잖아를 이제 놓고 내가 나를 편안하게 돌보는 방식들. 그래서 내가 편안해야 누구라도
조금 만나서 친절한 말이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화를 내거나 우리가 좀 뭐 성품이 부족해서 자꾸 잔소리를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지치고 힘들고 자기를 돌보는데 시간을 쓰지 못해서 더 이상 이제 쥐어짜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내 몸을 가만히 느껴보시고 거울도 보시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존재 경청을 내가 나에게 보내주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래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복습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 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그 엄마의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제목에서 뭔가 또 딱 느껴지죠? 그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요. 물이 한 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보고 아이고 반밖에 없네 이러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시선의 차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금 부족한 것을 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가는 어떤 장면이라든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 라든지 뭐 한번 그런 장면이 있으시면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네. 또 내 삶에서 연결되는 게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물고기 그리고 새가 있어요. 여기는 수평선이에요.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라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은 시간과 공간, 서로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모든 사물의 상대적인 진실에 대해 말한다.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 이보나 흠이 엘레프스카.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다. 네. 이 가운데 있는 이 집이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다.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어떤 사람에게는 흉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깨끗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럽다. 이 손이요. 아이의 손이죠. 자, 이 차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보인다. 또 이 산은 어떤 사람에게는 높고 어떤 사람에게는 낮다. 어떤 사람에게는 뚱뚱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날씬하게 보인다. 자, 이 과자 먹는 소리. 어떤 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어떨 땐 너무 시끄럽다. 네, 지금 선거철이어가지고 안 들리시나요? 혹시? 안 들리면 너무 좋아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어둡고 어떤 사람에게는 밝다. 선거철이어가지고 선거 그 운동차가 지나가네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둡고 어떤 사람에게는 밝다.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습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프다. 이 아이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흥미롭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이 들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젊어 보인다. 나이 든 빨간 모자네요,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끝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이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온 어떤 장면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저게 뭐야? 라고 어떤 또 다른 마음이 올라온 그런 장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만. 또는 지금 자기의 처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것과 만나는 그런 그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성찰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선거차 같은 경우도 저한테는 참 시끄러운 소리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즐거운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장면을 보면은 많은 어머니들과 이제 책을 읽었을 때 그분들이 이 장면을 가장 안타까운 장면으로 뽑았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를 보고 웃을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참 많았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이해가 된대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지 않은 이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 안에 착한 내가 많이 발동이 된 거겠죠? 저는 이렇게 머리가 없는 한 아이를 지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유치원 교사였던 시절에 20대 때. 20대 때 저는 한 5년 정도 유치원 교사를 했었는데 저희 학급에 5살 아이가 이제 입학을 해서 왔는데 머리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근데 얼굴이 너무 해맑고 너무 귀여운 아이였어요. 저는 20대 초반의 선생님으로 내심 너무 안타깝고 그 아이와 그 엄마한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아주 최대한의 예의를 차려서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건가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약을 먹었는데 아마도 그 한약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이상은 없는데 모공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날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솜털만 나요, 솜털. 근데 별로 괜찮아요. 나중에 날 거래요. 이러면서 엄마는 뭐 개의치 않아 했고 그 아이는 뭐 5살인데 애들이 막 머리가 없다고 그래도 아주 씩씩하게 우쉬우쉬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고 재밌게 잘 노는 아이였어요. 제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참 나쁘고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저도 그 머리를 개의치 않고 그렇게 이제 아이와 1년을 지냈죠. 근데 이 장면을 딱 보는데 그 아이가 딱 떠올랐어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여기 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웃고 있고 이 엄마인지 또는 누군지 모를 어떤 한 분은 굉장히 얼굴 표정이 좀 어두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엄마 같고 이 사람들은 이제 삐로인데 이 사람들이 얘를 보고 저래 갖고 무슨 연극을 해 이러면서 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추측이죠. 여기에 한 줄도 이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마음이다. 이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마음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떤 하나의 장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냥 자기가 추측하고 판단해서 자기의 삶의 가치대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아이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은 그 아이가 병에 걸렸었어. 이런 걸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질 거고 이 그림이 또 저처럼 그 아이는 머리에 이렇게 솜털이 나 있었는데 너무 활발하고 잘 노는 아이였어. 엄마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 그런 사람은 또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이 아이가 뭐 불쌍하고 슬플까?
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 걸,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장면을 볼 때 그것이 슬프다, 불쌍하다, 좋다, 나쁘다는 모두 다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요.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새와 물고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새인가요? 물고기인가요? 이 이야기에서, 잠깐만요. 제가 여기 담아놨나? 네, 여기. 요거를 한번,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할까요? 그림을 보면서 마음에 남았던 어떤 장면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있다면,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머리가 없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같이 얘기 나눴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채팅창에 써주시면은 오늘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조금 더 그 써주신 이야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3번. 사람들이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무엇 때문이죠? 네, 우리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김지연 쌤이나 우리 오늘 화면 켜고 해 주셔가지고 제가 표정이 방긋방긋한 거 보이시나요? 계속? 시꺼먼 것만 보고 할 때는 저 원래 표정이 그렇게 방긋방긋하지 않고 사람이 있어야 방긋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엄청 방긋합니다. 이거 얘기해 주세요, 김지연 선생님. 자, 어떤 것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주로 자신이 부모로부터 보아온 거, 자라면서 보아온 거, 자신의 경험치가 네. 많이 지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모의 가르침이나 배움, 그런 것도 참 중요한 요소가. 알게 모르게. 정말 그러겠네요. 그죠? 알게 모르게. 정말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저번 주부터 선생님 강연 들으면서 네. 제 머릿속에서 계속 존재의 경청, 존재의 경청, 이거를 네. 나도 모르게 떠올리면서 네. 순간 아이들한테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계속 째려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축하합니다. 저녁에 갈 때 자장가를 불러줘야지 하는데 시간이 쫓겨서 아직은 실천 못했는데 꼭 하고 싶어요.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저는 아이가 아직 어려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그러시구나. 네, 아주 기회가 많으시네요. 네. 네네. 그것도 다행히. 참 축하할 일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3학년, 5학년이면 정말 고생하셨네요. 이제 다 컸어요. 아니고. 아니요, 다 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씩, 다 컸다 생각하고 조금씩 거리를, 이제 여유를 두시고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게 봐주시는 시간들을 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배운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실행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내 새끼들은 아직 덜 큰 것 같고, 사실 저도 24살 아들이 있는데 아직 덜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어때요? 24살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24살이면 뭐 당연히 이제 다 컸지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제 24살이 막상 되고 나니까 아직도 덜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의 입장은 그래요. 근데 이제 3학년, 5학년이면 멀리서 조금씩 혼자서 실수하더라도 할 수 있게 존재 경청하면서 잘한다, 더 잘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기회를 주시면 참 좋겠다 싶으네요. 네, 감사해요. 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네, 우리가 그래요. 엄마한테 받은 게 사실 제일 커요. 그래서 한 집에 사는 사람들도, 근데 참 신기한 건 같은 엄마한테 자란 사람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저희 집도, 그러니까 저의 원가족의 언니, 그 다음에 남동생, 제가 둘째예요. 저는 아주 전형적인 둘째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3명인데, 셋이 다 한 엄마한테 나왔는데, 셋이 다 너무 달라요. 자, 그걸 보면 또 엄마의 영향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면서 엄마 외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책들, 그리고 기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애는 한 집에 사는데 물고기 같은 애도 있고 새 같은 애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엄마한테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물고기처럼 세상을 보고 누군가는 새처럼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자, 물고기가 새한테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수백 번. 하늘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거기는 이렇게 물처럼 이런 미끌미끌한 느낌일 거야. 아마 이렇게 상상할지도 모르겠어요. 새가 물고기한테 수백 번, 수천 번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바다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시작할 때 수많은 책을 읽고 이론을 쫓아다니고 계속해서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그 방법을 보지 마시고 스스로 내 마음은 언제 편하지? 자기 마음이 편한 방법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라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남을 도울 때 편하다고 느껴요. 어떤 사람은 혼자 가만히 있을 때 편하다고 느껴요. 어떤 사람은 막 들로산으로 뛰어다녀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무대 위에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대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책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만났으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거죠. 삶의 경험으로. 경험하지 않은 것은 100번, 1000번 들어도 모른다니까요. 물 맛이 이래. 물을 한번 먹잖아? 이래. 그러면 물 맛을 설명하면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두리안이 이런 맛이야. 막 화장실 맛이야. 막 이러는데 여러분 두리안 맛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안 먹어보면? 모른다고요.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들의 그럴듯한 설명, 막 온갖 철학과 심리학적 이론을 막 갖고 와가지고 하는 설명들에 자꾸 현혹되지 마시고 그걸 듣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학자가 되실 거고 그 분야의 박사님이 되실 거면 필요하죠. 그죠? 선배 연구자들의 연구를 잘 배우는 거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해요. 하지만 땅에 발을 붙이고 건강한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닥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가족이 어떻게 그래? 남편이 왜 그래? 딸이 왜 그래? 엄마가 뭘 그러냐? 이렇게 서로 야, 그런 엄마도 있어. 엄마는 새 같은 엄마야. 그래서 가끔 날아다녀야 되거든? 너는 저기 물고기 같은 아들이어갖고 저기 어항에 금붕어 같아갖고 가끔 너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 그거랑 똑같아. 엄마도 가끔 바람 쐬고 날아다녔다 와야 돼. 예, 엄마가 왜 그래? 이런 말처럼 무식한 말이 없어요. 남편이 왜 그래? 네, 내 남편을 10년 동안 살았으면 저 남편이 고양인지 물고기인지 샌지 잘 알아야죠. 그래서 그가 편한 방법이 있고 나도 내가 편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어떤 것이 이제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 그래서 하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그 경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경계를 지켜주고 또 스스로의 경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건강한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것,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심리학에서는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신념. 신념을 우리가 뭔가요? 라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신념은 뭔가 난 이렇게 살겠어. 막 이런 어떤 굳은 의지?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유관순 누나나 김구 선생님 정도쯤 돼야지 뭐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거지. 보통 사람들은 뭐 그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뭐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신념이에요. 그것도 막 내가 막 대한 독립을 위해 막 이런 거 신념 맞아요. 내가 이 종교를 위해 이게 다 신념입니다. 신념은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그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도 살아가기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신념은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에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신념이라고 정의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카페에 갔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카페 가서 얘기할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는 공부 카페에 지금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카페에 가서 커피 같은 걸 마실 때 나는 커피는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그분은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 중요할 수도 있고 커피는 몸에 좋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 하나하나 이 모든 게 다 신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그 기준이 되는 내 생각들, 그 모든 게 다 신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봐요.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에는 커피가 해롭다. 이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 카페에 갔어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그래요. 그럼 그분의 입에서는 여지없이 커피 먹었더니 손이 떨렸어. 커피 먹었더니 잠이 잘 안 오더라. 커피가 건강에 참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자신이 커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왜 커피를 안 먹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분의 신념이 작동되는 순간이에요. 뭐 커피 갖고 뭘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너는 커피가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분의 신념이에요. 네, 그분은 그분의 신념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분의 신념대로 살아가겠죠. 나는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면 기분이 참 좋아져. 뭔가 잘 살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어. 건강보다 커피 한 잔 먹고 행복해지는 게 난 훨씬 더 좋아. 그러면 나는 커피를 먹고 건강을 해친다거나 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겠죠. 내 신념대로 내 몸의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나는 환절기만 되면 늘 감기가 와. 난 정말 감기가 그냥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살아. 그러면 봄이 찾아올 때, 여름이 찾아올 때, 가을이 찾아올 때 감기약부터 막 사고 있어요. 자기가. 나는 쌍화탕을 막 한 박스 사야 돼. 나는 감기약 먼저 사다 놔야 돼. 난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 돼. 독감을 안 맞으면 큰일 나. 이러면서 이제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독감 주사 한 번도 안 맞아도 안 걸려요. 네,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코로나 안 걸렸거든요. 올해. 여러분 중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 별로 없죠. 네, 저 안 걸렸어요. 근데 그 원인은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념하다 보니까 제가 잘 돌아다니지 않아서도 있지만 또 개인 차를 이제 타고 다니고 잘 돌아다니지 않고 마스크를 꼭 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아프면 안 된다라는 신념이 있어요. 저는 아프면 손해다. 그게 평생의 제 신념이 아프면 손해다. 아프면 안 된다. 난 아프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념이 있어요. 난 건강해야만 한다. 뭐 이런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아픈 사람이다 라는 신념이 있어요. 난 아픈 사람이다. 계속 아파요. 계속. 뭐 왜 아픈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파. 계속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스스로 아픈 사람이라는 신념이 있어요. 이 신념은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쏟아내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또 어떤 신념으로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근데 우리 남편이 늘 어떤 거에 꽂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퇴근하면 밥 차려놓으라고 했잖아. 왜 밥을 아직도 안 해놓은 거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낸다고 해봐요. 그런 남편 없죠. 요즘에는 다 죽죠. 그러면 제가 애들 키울 때는 그런 남편이 많이 있었어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자, 예를 들어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그럼 그 남편에게는 밥을 제 시간에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게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신념은 그 신념이 만들어진 그 역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알고 또 그 사람이 그걸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면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내가 밥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당신은 제 시간에 밥 먹는 게 참 중요하지 이 말 한마디를 해주면 되게
영혼의 어떤 터치를 받은 느낌이 들어요. 오, 이제 알았어 이렇게. 그런데 당신은 그 제 시간에 밥 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졌어?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깊은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죠. 아, 나 말이야 어렸을 때 말이야 자취를 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래서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해 뭐 이러면서 그만의 어떤 역사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처음에 그냥 왜 밥을 제 시간에 안 차렸어 이러면은 성격 고약한 아내를 이해도 못하는 밥밖에 모르는 진짜 이건 무슨 밥만 먹고 살려고 저러나 막 이런 막 온갖 욕이 막 나올 수 있는데 당신은 밥 먹는 게 제 시간에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미안해 시간을 내가 조금 놓쳤네?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더 미안해지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네? 이러고 그렇구나 내가 밥 먹는 게 중요하구나 이러면서 인식이 되면서 아, 나 사실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제 시간에 딱 맞아주고 그게 나는 되게 존중받는 느낌이야. 이렇게 오히려 다른 거를 또 알아차릴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과 행동에 반응하기보다는 지난번에 말과 감정 표현에서 우리가 빙산을 배웠잖아요. 그 빙산의 위에 부분에만 반응해요. 우리가 말과 행동. 그게 아니라 당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런 게 당신한테 중요한 것 같으네. 왜 이런 게 중요해졌어? 그러면 이제 더 얘기가 돼요. 그거는 보통 사람들의 대화를 뛰어넘는 이제 진짜 존재 경청자의 대화예요. 보통 사람들은 막 왜왜왜 이러면 왈왈왈 이렇게 이제 서로 개들의 싸움이 이제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당신 지금 이렇구나. 당신한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 뭐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선택한 신념의 결과다. 여러분 지금 자기 모습을 한번 이렇게 메타인지 한번 해보세요. 내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머리를 이런 스타일로 하고 있고 옷을 이런 걸 입고 있어. 그리고 우리 집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우리 집이 지금 이래. 근데 어떤 분들은 엄마들 중에는 나 우리 집이 너무 지저분해갖고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난 나가고 싶어요. 막 시간만 나면 나가고 싶어요. 이래요. 그럼 집은 누가 가꾸나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의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원가족에서의 아픔, 고통, 엄마가 집을 다뤘던 방식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모습, 하고 싶은 모습이 지금 내 삶에 구현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걸 잘 느껴서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깨끗한 환경에서 정말 편안하고 예쁘게 정말 꽃이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었어. 그러면 꽃 얼마 안 하잖아요. 그거 한 송이 샀는데 한 송이 아니면 뭐 조그만 거 아니면 요새 꽃이 너무 많아요. 들에 나가면 물론 막 다 꺾어오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한 송이 꺾으면 안 되나? 이런 거 방송하면 안 되죠? 근데 들꽃들 그런 거 이렇게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감탄했거든요. 뭐냐면 그분이 장미나 이런 걸 딱 한 송이를 사왔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주 짜잘한 꽃들이 있는데 너무 예쁘게 꽂아놓은 거예요. 테이블에. 이렇게 예쁘게는 어떻게 이런 거 어디서 사요? 이랬더니 자기가 꽃집에서 장미꽃을 하나 사갖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산책하면서 그 이렇게 펴있는 아주 조그만한 뭐 그런 꽃들 있죠. 그런 거 이렇게 따서 거기다 옆에다 이렇게 꽂아놓은 거였어요. 너무너무 예쁘네요. 나 이렇게 예쁘게 꽂은 꽃은 처음 봤어요. 이랬어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 참 정말 아주 적은 돈으로 이 공간을 느끼는 그런 재주가 있으신 거죠. 공간을 꾸미고 와, 이분은 정말 이렇게 작은 어떤 정성을 들임으로 인해서 그 공간, 자신이 마련한 그 공간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구나.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 집의 공간이 우리 가족들이 행복을 느끼는 공간,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 지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조금 우리 노력해요.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을 싹 다 고칠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씩 공간 하나씩. 가장 쉬운 게 화장실 먼저 치우는 거더라고요. 화장실 조그마니까. 화장실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치우고 또 부엌 하나 치우고 그 다음에 방 하나 치우고 이렇게 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하나의 공간, 하나의 공간을 마음에 드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깨끗한 공간으로 창조하는 거. 그래서 나도 깨끗한 집에 살 자격이 있어. 나도 아름다운 공간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꾸세요. 어쩌면 우리 깊은 내면 안에 난 원래 지저분한 공간에서 살았었어. 그래서 뭐 이런 게 편해. 이런 무의식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거꾸로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40살까지는 나는 잡지에 나오는 집처럼 그러고 살았거든요, 제가. 이 집에 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아침마다 막 청소를 막 깨끗이 하고 화장실 물방울도 막 다 닦고 누가 손 씻다가 물을 튀었어. 그럼 막 신경이 곤두섰어요. 누가 이렇게 물을 튀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진짜 쿠션을 딱 놔뒀는데 쿠션은 장식용이었어요. 누가 그걸 막 베고 눕거나 그러면 또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예쁘게 놔뒀는데 이 쿠션을 막 베고 아무 데나 던져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한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마음 공부하기 전에. 근데 그것을 마음 공부하면서 들여다봤더니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예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늘 예쁜 집에서 살 거야. 나 이제 제 결핍이었던 거죠. 그 결핍을 감추고 커버하고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숨기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나의 결핍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깨끗한 환경에서 안 편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도 안 편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정돈하고 나는 그런 환경에 살았는데 지금은 나는 정말 예쁘고 깨끗한 환경을 내가 만들 거야. 그런 마음을 내가 의식적으로 갖게 되면 그런 결핍에서 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유롭고 편안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우리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주 옷만 사요. 공주 옷. 여러분 주변에 엄마들 이렇게 보면 누구는 공주 같은 엄마도 있고 누구는 진짜 남자야 여자야 도대체 옷이 완전 남자 같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자 같아. 이런 분도 있고 막 되게 스타일들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그렇게 변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 왜 그럴까요? 그거는 깊은 내면의 신념이 또 작용해서 나는 공주야. 이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늘 아기 때부터 공주 대접을 받았어. 또는 결핍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게 공주 대접을 받아서 공주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늘 아주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았어. 그래서 난 진짜 내가 어른이 되면 난 진짜 내가 나를 정말 공주처럼 챙기고 살 거야. 막 이러면서 결핍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내가 편안하고 좋은 모습으로 사시면 되지만 그것이 결핍에 의한 것인지 내가 인식하고 나는 그것이 정말 좋고 그 모습일 때 내가 제일 당당하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인식하고 창조하는 것인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념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원하는 모습을 창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자, 글을 이제 이렇게 정말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선택하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느냐면요. 우리 애들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몸이 아파서, 제가, 뭐 공부를 많이 못해서, 막 제가 얼굴이 안 이뻐서, 막 온갖 게 다 나와요. 자, 그거는 뭐죠? 이 둘 중에? 그거는 우는 아이. 우는 아이예요. 계속 징징거린단 말이에요. 징징징징징징.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울고 있어요.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요. 어른이 된 나의 징징거림을 누가 들어주나요? 어른이 된 나의 징징거림을 안 들어줘요. 다행히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좀 들어주죠. 근데 그 배우자도 점점 지쳐갈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죠. 자, 20살이 넘은 어른은 이제 우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삶과 싸우는 용감한 어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용감하게 그것을 해결하고 선택해 나갈 거야. 단지 그것뿐이에요. 크고 엄청난 어떤 사람들의 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원하나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체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막 갑자기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유명인이 돼가지고 막 1시간 이제 막 강의하는데 막 1,000만 원씩 받아요. 누군가는 그걸 원하는데 누군가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 삶이 다 오픈되면서 그렇게 사는 거 나는 싫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가 막 헬리콥터가 막 있는 수영장이 있는 저택에 사는 걸 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잘 살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면 그 막연함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정말 내 삶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지,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작고 심플하면서 누군가가 봤을 때는 작지만 내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어떤 삶의 모양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함과 막연한 부러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계속 지치고 계속 힘들고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요.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언제 가장 편안하지? 나는 어떤 삶을 원하지? 라고 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러분은 어쩌면 이미 그 모습을 창조하고 살고 있을걸요? 다만 인식하지 못했고 세상에서 말하는 늘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상은 얘기해요. 수많은 매스컴과 드라마와 인문학들이 사실은 인문학을 뭐 어쩌다 어른부터 해갖고 모든 이런 막 것들 세바시 뭐 이제 마음을 터치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계속 더 허기지게 만드는 것을 터치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저 그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식.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에게 손해보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막말하는 사람들에게 뭐 넘어가지 않고 지지 않는 방법. 뭔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막 그런 식의. 그러니까 악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막 이렇게 컨텐츠로 막 나오는데 그런 거를 계속 보면 볼수록 우리는 답답하고 그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악에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멀리 하면 돼요. 상관을 안 하면 돼, 상관을. 자, 그래서 더 커지시면 돼요. 아까처럼. 누군가 악으로 반응할 때, 너한테 그런 게 중요한 거야? 너 조금 전에 이렇게 말한 거야? 그게 너한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얘기할 때 다시는 그런 걸 받지 않겠죠? 네. 사람들이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목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계속 그런 제목들에 우리가 익숙해서 또 그런 제목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꾸 세상을 따뜻하고 믿을 만한 세상이라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컨텐츠들, 메시지들은 이제 멈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속 우는 아이로 살 것인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작은 화장실 하나부터 개선하고 청소하고 향기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 것인가? 자, 선택 연습은 아주 쉽습니다. 엄마들은 정말 쉬워요. 엄마들은 매일매일 뭔가를 사야 되거든요. 가족을 위해 두부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우리가 매일 사거든요. 그 모든 순간을 선택 연습, 하루하루를 창조 연습의 시간으로 쓰세요. 오늘의 식탁은 나의 신념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그 돈에 계산하는 것을 중요하게, 그러니까 가격.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브랜드나 뭐 다른 거 보지 않고 가격을 보고 물건을 선택하겠죠. 두부를 딱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좀 건강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국산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고 막 이러면은 가격을 조금 더 지불해도 국산 콩 뭐 이런 두부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이제 오늘부터 그런 가족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쇼핑을 하시면서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자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가격이 되게 중요하구나. 경제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를 아는 그런 정보로 쓰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밥상을 이렇게 차린 데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차리지 마시고 하루하루 거기에 창조 연습을 해보세요. 뭐 삼시세끼를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늘 내가 이 밥상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넣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 어떤 내 신념이 거기에 적용되는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집안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 되시고 선택의 훈련이 돼요. 선택 훈련. 엄마들이 저는 집안일만 해가지고요. 뭐 자존감이 떨어졌고요. 네, 그거 다 저기 거짓말이에요. 자존감이 엄청 높아질 수 있어요. 집안일만 해도. 자녀를 키우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잖아요. 한 인간의 양육을 담당한다는 건 일생을 책임진다는 건 그 영유아기부터 초등 시기에 다 결정되잖아요. 그거를 책임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나요? 깨어서 존재 경청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매일매일의 그 순간순간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하시고 좋은 말을 창조하셔서 그 아이에게 좋은 씨앗들을 심으시고 그 작은 씨앗이 그 아이의 신념이 될 거예요. 엄마가 너는 뭐든지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잘 되는 아이야.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봤잖아. 점점 더 잘 될 거야. 좋은 신념을 심으신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그러냐. 아이고 한번 두고 보자 또 잘 되나.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일이 뭘 그렇지. 악의 신념을 심으신 거예요. 아이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그 엄마가 심어놓은 신념이 또 자기를 잡아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신념을 심는 사람,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시면 돼요. 인생이 굉장히 길어져서 양육이 다 끝나는 시기가 되면 50살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결혼을 좀 늦게 해도 50대 중반이면 아이를 좀 다 키우잖아요. 50대 중반은, 저 50대 중반이거든요. 50대 중반은 살만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도 한창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내가 너무 늙었어. 난 20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게 또 코칭의 주제더라고요. 저하고 와가지고 막 자기는 막 20대고 활력을 되찾고 싶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20대가 아닌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30대의 성숙함이 40대, 50대의 성숙함이 있겠죠. 근데 50대부터도 한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의 시간을 계속 자기를 보고 아이를 보고 그 주의를 연습하고 따뜻하고 좋은 주의를 가진 사람으로 있을 때 인생 이막에 어떤 일을 해도 뭐든지 다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의 시간, 엄마의 시간은 특별한 창조성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자녀 인생을 창조하고 한 아이를 창조하고 우리 가정에 뿌리를 깊게 하는 그런 시간, 또 나를 여자에서 아내로, 엄마로, 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이에요. 너무 특별한 시간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 손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삶과 싸우는 용감한 어른이 되기를 기꺼이 선택하셔서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시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움받는 게 어른이에요. 아이들은 때를 써요. 못하면서 징징거리면서 도움도 잘 안 받아요. 청소년 애들이 도움 받으라고 하면 도움 안 받잖아요. 어른인 애들이 도움을 받아요. 어른. 빨리 처리된 애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들 말도 잘 듣잖아요. 그게 도움 받는 거거든요. 사실 선생님 도움. 처리 안 된 애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준다 그래도 말도 안 들어. 듣지도 않아. 울기만 해. 찡찡대고. 용감한 어른은 도움도 잘 받고 도움도 잘 주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것을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삶이에요. 자, 우리가요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다음 여정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들을 한번 여기다 써주세요. 한 가지씩만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신념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10분 정도 쉬는 시간
쓰시면서 이거 쓸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할게요. 15분 정도 하면은 다 쓰실까요? 모두 다 하나씩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뭘 쓰냐면요. 이 연습의 목적은 자신이 지닌 신념들이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요. 기대효과는 통찰, 자기 현실이 의도적으로 재구성됨. 방법은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신념 3가지를 적으세요.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를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근데 3가지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다 써주실 때는 1가지만 쓰셔도 되고, 근데 한 분이 3가지를 쓰시면 훨씬 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인간관계에 대한 신념, 돈에 대한 신념,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가족에 대한 신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나는 늘 실패한다. 나는 아까 제가 말한 나는 아프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인간관계는 어떻다. 이렇게 다로 끝나게 짧게. 단문이면서 맞춤표를 찍을 수 있는 문장을 쓰세요. 돈은 어떻다. 이렇게. 또 자기 능력. 내 능력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나는 나의 능력을 믿는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가족에 대한 신념도. 가족은 어떻다. 가족은 뭐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주셔야지 이 수업이 특별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 좀 써주시는 분이 생길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특별한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